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03년 또 식품위생직, 식품위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이제 첫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항상 첫 시간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 여태까지 어떤 시험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간략히 설명을 하고 항상 지나갔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맨날 이렇게 판서를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PPT 파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앞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지, 그다음에 어떤 출제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었는지, 기출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될 건데요. 첫 번째는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경기, 경북, 경남을 중심으로 이제 뭐 분석을 해 드리는데 주로는 경기 위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북이나 경남은 제가 이제 직접 가서 시험을 본 지가 한 2020년도부터였지만 경기도는 2013년도부터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제 그 자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위주로 이제 기출 경향을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각각의 기출 경향도 분석해 드리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문제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요즘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하면 되는지를 또 이렇게 한번 같이 그 기출 경향을 분석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2023년 식품위생직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품위생이 한 1년 동안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될지 그 커리큘럼을 두 번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우리 오늘 이제 수업 진행할 기초 식품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 이론 수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 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면 기출 경향 분석하거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시간이 흘러갈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기출 경향 분석을 하는 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이제 보는 게 바로 경기도인데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관련된 자료가 가장 많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위주로 먼저 살펴볼게요. 자, 2013년부터 2022년까지는 제가 다 완벽하게 본교원을 해서 직접 가서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완벽하게 좀 문제를 보곤 했는데 그 이전 문제들도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이전 문제들은 수험생들이 올려놓은 거다 보니까 완벽한 복원이다 보다는 이제 뭐 이런 유의 문제들이 나왔다라는 정도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경기도 식품위생 경력경쟁이죠. 경력경쟁 기출 경향들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 책의 그 진도에 맞춰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식품위생의 계용이 법규인데요, 한 문제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한 문제도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많게는 세 문제가 한 번에 동시에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복불복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이걸 안 보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 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평균적으로 수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죠. 이거는 뭐 몇 점 이상만 보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한 문제도 놓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의 계용 및 법규도요. 많게 나오는 건 항상 많게 나온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게 나오면 세 문제가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부를 충분히 해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로 경기도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 유형, 뭐 다른 타 교과에서 나왔던 것들 위주로 좀 많이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품과 미생물 파트인데요. 적게는 두 문제, 좀 많게는 몇 문제까지 나와요? 5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나올 적에는 5문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식중독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보면은요, 식중독 파트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파트가 바로 식품과 미생물 파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서요, 특히 경기도 시험 문제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위생지표균 자주 나옵니다. 위생지표균, 오염지표균에 관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살균소독법들 있죠. 그런 살균소독법에 관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미생물의 생육조건, 이런 것들이 좀 그 경기도 시험에서는 좀 빈도수가 높게 출제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 파트인데요. 식중독은 세균성, 바이러스성, 화학성, 자연독, 곰팡이독, 우리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봤더니 좀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파트가 어디예요? 세균성과 화학성 식중독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균성하고 바이러스성은 적게 나오면 2문제지만 많게는 4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많이 나오면 4문제죠.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 파트도 이 정도. 근데 여러분 이게 세균성 식중독도요. 시험 문제에 그 유행이 있어요. 한동안 세레우스가 한참 2010년대 중반 때에는요. 세레우스가 막 한참 자주 나왔어요. 그러다 황새 포도송 두균도 꾸준히 나왔고, 근데 요즘 추세는 뭐냐면 종합 문제예요. 다음 중 세균성 식중독 균들에 대한 감염형 식중독 균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런 형태가 요즘엔 더 많이 출제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도요 트렌드가 있어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화학성은 한 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는 파트. 그래서 의외로요, 이 식품위생직의 식품위생에서는요, 화학성이 되게 중요한 파트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쪽에서는 화학성 식중독이 그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가 안 되거든요. 다른 그 세균성 식중독보다. 근데 식품위생직의 식품위생에서는요, 의외로 화학성 식중독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들어보지 않았던 이름들도 이렇게 흔하게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연독, 곰팡이독이 있는데요. 그럼 뭐 자연독이라든지 곰팡이독 같은 경우는요, 자연독은 뭐 적게 나오면 한 문제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정말 근데 딱 한 번이었어요. 원래 자연독은 평균 한 문제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곳인데 딱 한 번만 자연독이 안 나왔었고요. 평균적으로 한두 문제 정도는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이 나올 적에는 3문제. 근데 3문제도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거나 3문제 나오는 건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균적으로 보통 한두 문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곰팡이독도요. 보통 평균 한 문제예요. 평균 한 문제고 정말 간혹 가다가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보니까 평균적으로 몇 문제예요? 8에서 11문제여서 평균 한 10문제 정도는 식중독이었고 우리 20문제 따왔잖아요. 그래서 20문제 중에 50%가 다 식중독에서 거의 출제된다. 그만큼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철저히 공부해야 될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파트인데요. 감염병도 마찬가지.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많이 나올 때는 3문제. 그러니까 평균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거나 3문제까지 나오는 건 극히 드물죠. 어쩌다 한 번이라 보시면 되고요. 평균적으로는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생충 및 위생동물들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도 안 나오는 건 극히 드물어요. 보통은 평균 한 문제예요. 평균 한 문제지만 간혹 가다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은요. 항상 평균적으로 한두 문제, 어떨 땐 한 문제, 어떨 땐 2문제.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검사 파트. 이게 정말 식품위생검사 파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도 안 나올 때는 또 있지만 많게는 2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는데 작년에도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작년 2문제는 다 독성 검사와 관련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 경기도 식품위생직의 식품위생검사 파트는요. 주로 나오는 게 독성 검사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독성 검사가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미생물학적 검사예요. 화학적 검사 있잖아요. 화학적 검사는 옛날 2010년도 이전에는 되게 많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는 하나도 2013년도 이후로는요. 한 번도 화학적인 검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2013년도 이후로는요. 주로 독성 검사, 그 다음에 미생물학적 검사, 그 다음에 한 번 나왔던 게 이물과 관련된 검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썹이죠. 여러분, 해썹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많이 나왔을 땐 2문제, 그러니까 평균 한두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거의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많이 나올 때는 2문제가량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GMO하고 위해 분석, 위해 평가를 묶어놨는데, 여기는 매번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 여기도 이제, 어쩌다 한 번씩은 거의 번갈아요. 2개가 동시에 나오지는 않고요. 보통 GMO가 나오면 위해 평가 쪽이 안 나오고 위해 평가 쪽이 안 나오면 GMO가 안 나와요. 그래서 위해 평가가 나오면 GMO가 안 나오고 그래서 보통 이제 평균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자, 그다음에 식품 영업소의 위생 관리는요. 경기도 문제는 이 파트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파트예요. 안 나올 때도 있지만 2문제 나올 때도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다 안 나왔어요. 딱 2번. 딱 두 번만요. 2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보통 평상시에는 나오지 않다가
2019년도 하반기하고요. 2020년도 2019년도 상반기하고 2019년도 상반기, 그다음에 2020년도 딱 두 번만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정말 출제자가 나 여기서 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지 않으면 잘 안 나오는 파트가 식품영업소위생관리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이 좀 출제 빈도가 좀 낮은 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출제 경향을 봤더니 이제 문항수들을 이렇게 해서 봤더니 가장 중요한 파트는 여전히 식중독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식품과 미생물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골고루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는 파트가 있어요. 여기요, 위생동물. 2013년도 이후로 딱 두 번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식품영업소 위생관리도 딱 두 번 나왔죠. 그래서 중요도가 좀 위생동물이나 식품영업소 위생관리는 경기도 시험 문제에서 조금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파트 이런 것들이 보여지죠. 자, 그러면 이 경기도 경력경제의 기출 경량들을 여태까지 이제 문항수로 중요도를 좀 따져봤다면 나오는 문제의 유형에 대한 특징들을 좀 한번 볼 건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첫 번째, 기본 문제도 나오지만 플러스 알파, 심화 문제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2010년도 이전에는요.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기본 문제 한 15문제, 16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고요. 플러스 알파, 심화 문제가 한 4, 5문제가 출제가 됐어서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요. 그게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기본 문제가 17문제에서 많게는 19문제. 재작년 시험이 되게 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만 공부하면 웬만해선 다 맞을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뭐 다 맞을 수 있는 문제가 17문제에서 19문제 많게는 이렇게 출제가 되지만, 근데 문제는 이거죠. 17개만 맞아서 합격을 할 수는 없어요. 보통 합격자들의 식품위생 그 성적을 보면 거의 10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수로 뭐 하나 정도 틀리거나 아니면 거의 다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라도 놓치면 아쉬운 과목이 또 식품위생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게 기본만 해가지고는 절대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더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심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양사, 위생사 이런 데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영양사나 위생사 준비하시면서 아니면 식품기사나 산업기사를 준비하면서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을 한 번씩 다 공부를 해보신 과목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실제적으로 정말 공부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영양사나 위생사 공부했던 식품위생이 이만큼이었다면 식품위생직을 공부하는 식품위생은 훨씬 범위가 이렇게 많다, 넓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폭 넓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기사나 산업기사하고는요, 좀 방향성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식품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식품공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은근히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만 우리는 식품공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방향성이 차이가 있어요. 그쪽하고도.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방향성이 좀 다르고 또 영양사나 위생사보다는 좀 폭넓게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채소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보통 알고 있는 것들이 회충, 십이장충, 뭐 편충, 요충, 동양모형 선충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분선충 이런 것도 나옵니다. 들어보지도 않았던 분선충이라든지, 그다음 뭐 이형흡충이라든지 이런 기생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일반적으로 영양사나 위생사에선 들어보지도 않았던 이런 기생충들이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문제가 다음 중 돼지고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을 찾으라 그러는데 보기가 그냥 뭐 유구조충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학명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기도 문제에는 학명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을 학명으로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될 게 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양사나 위생사 준비하면서 굳이 기생충의 학명을 공부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지만 식품위생직을 위해서는 공부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좀 심화 공부해야 될 거,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옛날에는 아직 2012년이에요. 2012년도에 되게 얼토당토하는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도 2013년 이전에는요. 되게 난이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요. 꼭 틀리게 만드는 문제가 한두 문제는 꼭 들어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심했던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중 영업정지, 행정처분 영업정지에 대한 설명인데 그 영업정지 일수가 잘못된 걸 찾으라는 게 시험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 식품위생법규의 그 시행규칙에 별표에 정말 몇 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4개를 골라가지고 시험 문제로 출제하고 그 중에 영업정지 5일인지 7일인지 그 잘못된 거를 찾으라는 시험 문제가 딱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솔직히 그걸 누가 다 암기하고 있나요? 그래서 솔직히 그거 틀리라고 낸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약간 악질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하면 어느 정도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공부해야 될 양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시는 게 뭐냐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공부할 게 많다. 암기해야 될 게 많다. 항상 그렇게 나중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공부할 양이 아마 좀 많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특징을 보면은요. 시사 문제가 간혹 나와요. 시사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보세요. 아니, 이거 하나, 여기 빠진 게 하나 있네? 멜라민 사건도 있는데. 여러분, 멜라민 파동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멜라민 파동인데, 여러분, 중국에서 제조한 분유, 육아용품, 여기서 멜라민이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중국 애기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탈지 분유냐 이런 게 과자 같은 거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과자, 초콜릿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검출이 됐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문제됐던 그 시점에서 유일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 경기도요. 그 이후로는 요즘에는 이제 멜라민도 다른 지역에서도 시험 문제에 보기로 나오지만 예전에 그렇게 나왔던 건 경기도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된 것도 시사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그때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카레를 먹은 초등학생이요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식품 알레르기 때문에 발생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나오면은 바로 문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다음 판매가 금지된 동물의 고기라든지 조개젓도 그런데, 조개젓은 예를 들면은요, 3년 전이요. 3년 전에 여러분 A형 간염 환자가 갑자기 급증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A형 간염 환자가 작년보다 한 6, 7배 환자가 증가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때 원인 식품이 조개젓이었어요. 그래서 조개젓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경구감염병을 찾는 문제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됐던 사건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도는 이렇게 시사적인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작은 사건 굳이 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보실 필요 절대 없어요. 이렇게 작은 사건은 아니고요. 정말 전 세계로 문제가 된다든지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간혹 출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벌써 저는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이때도 벌써 조개젓 사건이 있었을 때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로 되게 크게 이렇게 터지는 사건들을 한 번씩 언급을 하니까요. 그때 언급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아니면은 이제 그럼 솔직히 그런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발생할 때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그것도 연계해서 한번 봐두시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을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보기를 잘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옳은 답을 찾아야 된다. 이것도 나중에 지금 이제 이론 시간에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론 시간에는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공부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면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보기 잘 읽기, 가장 옳은 답 찾기 이거요. 이게 왜냐하면 특히 이 경기도 문제는 치사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전체 문장 중에 단어 하나만 딱 바꿔요. 단어 하나만 딱 바꿔서 틀린 문장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보기를 잘 읽어야지만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왜 가장 옳은 답을 찾으라 그러냐면 여러분 항상 그 시험지의 제일 앞장에 답은 하나만
가장 답에 가까운 하나만 찾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왜냐면 보기 중에 이제 예전에 진짜 특히 한두 문제 정도는 보기 4개 중에 한 2개는 되게 헷갈리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2개 다 정답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더 정답에 가까운 걸 찾는 문제가 간혹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연습을 이제 문제풀이 때 가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때 이 중에 가장 옳은 답을 찾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좀 난해한 문제가 간혹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작년 이제 시험 문제의 특징인데요. 작년이란다. 올해 시험 문제 2022년 기출 문제의 특징. 이게요. 기준이 좀 나왔어요. 기준.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식품에 이렇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요, 곰팡이 독소 기준이라든지 조개독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건 있는데, 여기에서 아플라톡신의 기준하고요, 조리 가공 중에 생성되는 물질의 그 기준과 관련된 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고, 그걸 또 알아야지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여기만뿐만 아니라 경북에서도 그런 기준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 번은 이런 기준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경기도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기준 수치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수치가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식품 중에 이렇게 기준이 있는 애는 모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수치도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게요. 횟수가 이렇게 늘어날수록요, 공부할 게 점점 증가해요. 그래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뒷값은 여러분들이 미생물 시간에도 공부했던 거긴 한데, 그럼 뒷값 같은 거, 여태까지 식품위생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뒷값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이트린 같은 거, 우리 그건 문제풀이 때 했던 단어긴 한데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런 단어들, 그다음에 이런 용어들도 여기 경기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넓게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 우리 정말 이거 안 나오겠지 이게 아니라요. 항상 우리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열어두고 폭넓게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항상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북 지역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요. 여러분 경북 우리랑 상관없는데? 이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요즘 문제는 돌고 돌아요. 문제는 돌고 돌기 때문에 저쪽에서 나왔던 문제가 우리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지역, 타 지역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도 꼭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경북은 제가 2021년부터 시험을 보러 다녀가지고요. 모여있는 자료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수험생들이 올려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건 대략적인 거거든요. 정확하게 보관한 건 2021년, 2022년 건데요. 보시면 여기도 식품위생의 계엄이 법규가 하나도 안 나온 적도 있지만 한 번도 안 나오고 한 번은 3문제가량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021년엔 하나도 안 나왔는데 2022년에는 3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북에서 2021년에 안 나왔으니까 우리 올해도 안 나오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안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 나왔다고 그 다음에도 안 나오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항상. 자, 그다음에 식품과 미생물 파트 보시면은요, 이 식품과 미생물 파트도 그냥 2-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식중독도 거의 비슷하죠. 경기도처럼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식중독 파트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요. 여기는 곰팡이 독은 항상 한 문제지만 자연독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세균성이나 화학성은 경기도하고 비슷한 분량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식중독 파트는요, 거의 어디서나 비슷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개 경쟁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파트는 한두 문제, 기생충은요, 여기서 딱 아예 안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안 나오기도 하고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감염병에서 2문제 나오면은 기생충에서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많이 나오면 좀 이제 기생충을 안 나오는, 왜냐면 기생충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을 했지만 요즘엔 거의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생충과 관련된 게 중요도가 예전보다 많이 좀 떨어진 편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한 문제, 그 다음에 안 나오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위생동물과 관련된 시험 문제는 정말 어쩌다 한번 나오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품 첨가물 한두 문제, 그 다음 식품위생검사. 여기 보세요. 경북은요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2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경북 다음에도 안 나오겠지, 이게 아니라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나올 가능성은 항상 있다라고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안 나왔으니까 공부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인 건 봐야지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썹, 여기는 평균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위해평가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올해 아예 안 나오거나 이제 뭐 위해평가 나오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식품 영업소유 위생관리도요. 얘도 매번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파트. 그러니까 앞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뒤쪽에서 많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경북 경력 경쟁의 시험 문제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와, 경기도요.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 깜짝 놀라시는데요. 문제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문항들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는 긴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 절반가량은 긴 문제들인데 그 긴 문제들의 문장들이 상당히 긴 게 경기도 문제의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경북은요, 문제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되게 긴 문장도, 긴 문제들도 좀 간단하게,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찾으라는 문제도 문장들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가 있느냐면요. 되게 재밌는 게 2021년, 2022년 시험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들이 많아요. 그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들이 예전에 경기도에서 나왔거나 경북 시험에서 나왔거나 다른 타 지역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하고 겹치는 유사한 문제들 너무 많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다른 이런 데서 나왔던 문제들과 좀 비슷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그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에서 안 나왔던 문제가 타 지역에서 나왔던 문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들을 보시면은요, 2021년, 2022년 이제 새로운 문제들 보시면 여기는 여기 쪽이 좀 특이한 조금 출제자가 깊이 파는 이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은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출제자가 바뀌었나봐 이렇게 느껴질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왜냐면 이렇게 문제하는 출제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출제자가 항상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2021년, 2022년 보니까 그 전에도 그렇고 자연독 있죠. 자연독에서 좀 기본적인 문제도 나오지만 다른 쪽하고 좀 이렇게 다루지 않는 그런 독소들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독버섯의 독성분에 우리 흔히 나오는 뭐 무스카리딘 이런 게 아니라요. 환각작용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환각작용을 보이는 독성분, 독버섯의 독성분을 찾으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나오지 않았던 보기로 나왔던 그런 독버섯의 독성분이 나온다든지 하는 좀 여기는 그런 독특한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식품 알레르기 표시가 나왔어요. 작년이 아니라 2022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경기도에서 식품 알레르기 자체가 출제가 됐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뇌사 사건이 빠졌을 때 그 칼에 의해서 그 칼에 들어간 우유가 문제였거든요. 자, 그 우유를 먹고 뇌사 상태에 빠진 그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그 사건이 발생을 했던 것도 그때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면서 이쪽 문제가 아마 나올 거다라고 했고 그 나오는 거의 예상이 표시 대상이 나올 거라고 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표시 대상이 아니라 식품 알레르기 자체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고요. 이번에 드디어 식품 알레르기 의무 표시 대상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경북에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이런 표시 대상들이 되는 것들, 구분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 간혹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경기도에서도 왜 식품에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경북에서도 나왔어요. 경북에서도 그러니까 2022년 올해 시험 문제 중금속 기준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해에 이렇게 기준이 나왔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식품에 들어있는 이제 식품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그런 기준들은 놓치지 않고 다 마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식품별 부패 미생물인데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 식품별 부패 미생물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보기들이 자세히 나오지 않은데 이쪽 경북 스타일은 좀 자세히 나오는 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다 수업 시간에 다 하긴 해요. 다 하긴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안 나온 지 조금 꽤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전히 나오는데 뭐 어떤 거냐면요. 우유에 뭐 황색 변폐를 일으키는 거, 청색 변폐를 일으키는 균, 그 다음에 채소를 물러지게 하는 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시험 문제 보기로 잊을만 한 번씩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도 나왔는데 그 이전 몇 년 전에도 출제가 됐던 시험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나오는 문제 스타일의 유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남 것도 간단히 보면 경남은요, 작년에 하반기에 한 번 있었어요. 작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 시험이 한 번 있었고, 올해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자, 근데 여기는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있지 않아요? 깜짝 놀라실 텐데, 식중독이 6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역마다 출제자에 따라서 정말 이 나오는 비율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근데 보통 경기도는 거의 8문제에서 11문제, 거의 10문제, 평균적으로 10문제였다면 여기는 한 번밖에 없지만 6문제예요. 그 다음 여기는 어디서 많이 나왔어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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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스타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영양사의 식품위생하고요, 위생사의 식품위생은요, 공부하는 범위는 비슷하나 방향성이 좀 차이가 좀 심각하게 많이 나거든요. 영양사의 식품위생은 식중독의 비중을 되게 많이 두고요. 위생사의 식품위생은 식중독만큼 감염병, 뭐 식품과 미생물 이 파트도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딱 위생사 스타일이에요. 이 비율은요, 정말 위생사 스타일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이때 나왔던 시험 문제들이 위생사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온 게 꽤 돼요. 그러니까 같은 해, 그러니까 2021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 여기서 나왔던 시험 문제가 그 해 식품위생 시험, 그 위생사 시험 문제 일부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경남 그 출제자가 그 해의 위생사 시험 문제 뭐 그거와도 관련성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생육 가능한 미생물은. 근데 여태까지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면 뭐 내상투합성 효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을 찾게 나왔었는데 그때 2021년 문제는 다 균 이름으로 나왔어요. 뭐 아스퍼길러스 속, 바실러스 속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런 비슷한 문제가 똑같이 위생사에서도 나왔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위생사하고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수준이 되게 높진 않잖아요. 근데 항상 이런 문제만 나오는 거 절대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기본 문제도 나오지만 여기서도 플러스 알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데서 잘 안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해요. 수업 시간에 이거 다 하는 내용인데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파트에서 시험 문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석구석까지 정말 다 이렇게 훑지 않으면 맞기 힘든 문제들이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요. 생균 백신. 솔직히 요거 두 가지도요, 위생사와 관련이 있어요. 요거는 공중보건, 요거는 위생곤충. 이렇게 파트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식품위생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시험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생균 백신에 의해서 예방 가능한 감염병을 찾으라는 문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긴 해요. 근데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왔다거나. 그 다음에 위생곤충이 나오면 보통 식품위생에서의 방향성은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식품의 피해, 질병 이런 것들이 보통 연계되거나 아니면 예방법이 연계돼서 출제가 되는데 아주 특이한 문제가 나왔어요. 좀 식품위생과는 거리가 먼 문제, 완전 변태하는 거 찾으라고요. 위생곤충 중에 완전 변태를 하는 게 아닌 걸 찾으라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다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정말 중요하게 식품위생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책에는 있지만 중요하게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이제 문제를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책에 있는 건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에 있는 건 모두 기본. 그렇기 때문에 책에 있는 건 기본적으로 다 공부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유의 신선도 검사인데요. 뭐 우유의 신선도 검사 우리 흔하게 해요. 근데 보통 이거죠. 다음 주 우유의 신선도 검사인 것은, 신선도 검사가 아닌 것은 보통 이 정도의 문제거든요. 보통 나오면. 근데 여긴 또 구체적인
타지역의 문제가 나왔어요. 우유의 신선도 검사 중에서 세균수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이라는 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시험 쪽에서 이렇게 좀 시험 문제 잘 안 나왔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근데 답을 찾기는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그 보기 중에 우유의 그 신선도 검사법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좀 경남 문제가 2021년에 하반기에 나왔던 경남 문제가 좀 이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식품위생에서 좀 벗어난 범위 안에 있긴 있지만 조금 중요도를 따지면 그렇게 벗어나는 문제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기 구석에 있는 것들도 구석구석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여태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들을 한번 토대로 해가지고 기출 경향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럼 이렇게 대비하자라는 건데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타지역 기출 문제라고 해서 그냥 한번 이렇게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타지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구나 라고 꼭 훑어보라는 거. 왜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나왔던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위해평가의 순서 2017년 교육청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위해평가와 관련된 시험 문제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온 게 경기도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시작했어요. 교육청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 다음에 2021년 경기, 그 다음에 바로 누가 받았어요? 경북이요. 그래서 경북 시험 문제 보고 항상 놀라는 게 타 지역에서 다 이렇게 어디서 한번 이렇게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2021, 22.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판매 금지된 동물의 고기. 이게 그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시죠?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막 이렇게 처음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경기도에서 하반기 때 이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때 2019년도 한참 시끄러웠을 때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 판매 금지된 동물의 고기와 관련해서 왜 연관해서 나오느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리면요, 판매 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판매 금지가 되는 그 질병을 찾는 문제가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에서 나왔는데 올해 또 어디서 나왔어요? 경북에서요. 이게 문제는요, 돌고 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작점이 어떻게 됐든 돌고 돌아요. 그 다음에 곰팡이 독과 그러니까 장애기관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뭐 솔직히 되게 흔하게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각각 하나씩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종합 문제가 유행이에요. 종합 문제. 그러니까 다음 중 곰팡이 독소, 장애 기관, 문제를 일으키는 기관의 연결이 옳은 거, 옳지 않는 거 찾으라는 문제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곰팡이 독소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유행하는 문제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이거 똑같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배당체와 관련된, 그럼 우리 보통 나오는 거, 여태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시험 배당체가 함유되어 있는 독성분은, 다음 중 시험 배당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은, 내지는 독성분은 이런 문제였는데, 경기도에서 작년에 시험 배당체와 관련해서 되게 긴 문장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찾으라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는데요. 이게 연계되어서 경북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독성의 원인을 찾는 문제였는데요. 작년 경기도 문제를 보면 독성의 원인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이거 말했죠. 경북 정말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농약 조합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유기인제 농약 기억나시죠? 유기인제 농약은 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하고 이 유기인제의 대표가 되는 거 파라치온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렇게 조합하는 것들 이런 조합 문제가 2017년도 경북 교육청에서 나왔는데 정말 똑같아요. 보기도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우리 그 문제풀이에서 했던 문제하고 정말 비슷한 문제가 2021년 경북에서 나왔었고요. 그다음 올해는 또 이 아질산 나트륨의 사용 기준이요. 보통 우리가 이런 사용 기준과 관련해서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용 기준 문제가 2018년도 교육청에서 나왔거든요. 어떤 식품에 얼마 이하로 얼마로 사용한다? 경북에서요. 사용 대상 식품과 관련된 기준이 올해 출제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유형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이렇게 봤던 좀 이렇게 다른 때 나왔던 기출 문제가 되게 유사하게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타 지역의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꼭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도 거의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죠. 보세요. 얘네들도
여러분 2021년에는요 경북이 먼저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경북에서 리케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병이 나오는데 이 경기도에서 그 다음에 있었던 그 바로 한 달 뒤에 있었던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자, 그다음에 뭐 피막제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올해는요. 경기하고 경북하고 좀 겹치는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요. 뭐 기준을 중요시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식품의 변질이요. 솔직히 식품의 변질과 관련된 용어 문제는 딱 위생사 수준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정말 맨날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것도 그냥 기본으로 해야 되지만 플러스 알파 심화적인 내용도 시험 문제 당락을 결정하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걸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타격과 기출도 꼭 확인해 두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거예요. 기본.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난이도가 이제 많이 좀 하향됐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조금은 손쉬워지다 보니 우리 나 시험 문제 괜찮은데? 그러니까는 따로 준비 안 하고 내가 영양사, 위생사 했던 수준을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17문제나 맞았네? 18문제나 맞았네? 되게 그럼 우리 그 시험 안 따로 공부 안 해도 합격할 수 있는 거야? 아니요. 절대 합격 못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합격자의 식품위생 성적은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정도. 그 이상을 틀리면요. 합격할 가능성은 멀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한두 문제를 더 맞는 게 힘든 거예요. 그 한두 문제를 만든 게. 자, 그래서 그 알파, 심화와 관련된 한두 문제를,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세 문제를 한 문제에서 세 문제를 맞는 게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한 세 문제 가량이요. 좀 심화해서 나오거나 좀 어렵게 출제가 된 경우 이번에 좀 출제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의 뭐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한 문제 정도가 조금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이번 문제 되게 쉬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매번 똑같은 게 아니라 약간씩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항상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폭넓게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안 나오니까 올해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도 안 나올지 그거 아니에요. 오늘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항의 긴 문제들은요. 보통 시중에는 식품위생 교재 있죠. 거기서 출제가 돼요. 거기 있는 문장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단원별 문제풀이 문제를 만들 때 저는 책을 가지고 와서 문장 수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장을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건 저만의 스타일이 아니라 모든 일반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짧은 문제는 상관이 없지만 긴 문항 같은 건 내가 새롭게 문장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기존에 나와 있던 걸 보고 시험 문제를 출제해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가 좀 이렇게 문항이 길다. 그럼 보통 다 어떤 책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가져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어디에서 이 사람이 출제자가 어떤 책을 보고 시험 문제를 출제했는지가 눈에 보여요. 왜냐면 그 문장들은 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니까. 왜요? 그리고 책마다 사용하는 문장이 어때요? 다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뭘 하면 좋으냐면요. 출간된 식품위생 교재, 가장 최근에 출간된 것들 중에 좀 유명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두 개 골라서 독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달달달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막 집중해서 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소설책 읽듯이 한 번씩 읽어보면 좋다라는 거죠. 이런 문장들이 있을 수가 있구나라고 한번 읽어보는 거. 왜냐면 우리는 책은 축약되어 있는 거잖아요. 축약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좀 긴 문장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한번 검토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안 해도 돼요. 근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도요, 그냥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쌓인 다음에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처럼 식품위생 기본 이론에서는 할 필요가 절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언제 하는 게 좋은지 효과가 좋은지 그때는 이제 그 시점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출제 트렌드가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시험 문제도요 출제 트렌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출제 트렌드가 있어요.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행들을 조금 파악을 하면 이제 꼭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학성 식중독 같은 경우 요즘 몇 년 사이에 트렌드가 뭐냐면 내분비 장애 물질. 그 다음에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중에 생성되는 물질과 관련된 문제들이요. 경기뿐만 아니라 경북, 교육청, 또 타 지역의 공개경제 이런 데서 되게 흔하게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화학성에서는 얘네들이 좀 많이 나와요.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할 정도로 자주 나오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유행이 뭐였냐면요. 선행요건이요. 그러니까 선행요건을 보면 저기 경기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2015년부터 선행요건과 관련된, 해석의 선행요건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는데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번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빈도수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다음 올해는 경북에서 2022년도에는 경북에서 해석의 선행요건이 출제가 됐습니다. 또 그 이전엔 교육청에서도, 그 전에는 교육청에서도 출제가 됐고요. 그만큼 정말 여러 번 나왔던 시험 문제 유형, 최근의 유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올해 또 경량으로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준과 관련된 것, 기준치. 그러니까 예전에 나오지 이렇게 않았던 기준치와 관련된 것들이 슬슬슬 시험 문제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한 몇 년은 유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문제의 출제, 트렌드, 경향이 있다 보니까, 유행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 좀 더 이렇게 봐야 되는, 좀 이렇게 보면 좋은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조금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을 이제 올해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처음에 이제 가장 기본은 오늘 수업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식품위생 기본 이론 완성은 3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8, 9, 10월 동안 이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을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론을 탄탄히 해둬야 되는데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해야 될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를 한번 이제 3개월 동안 돌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가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복습하는 거 항상 도움을 드리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다시 예전에 그냥 바로 단원별 문제풀이로 들어갔더니 이게 조금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도식화하고 뭐 표로 정리를 해드리든 OX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든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실제 여러분 여기 심화가 붙어있지만 이런 기본 이론에다가 여기서 거의 심화는 여기서 거의 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의 심화라는 건 여기서 하지 않았던 더욱 심화된 내용,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진 내용. 근데 이게 하는 이유는요, 기존에 시중에 판매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해요.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떨어지는 내용을 여기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화의 심화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중심이 되는 건 우리 앞에서 3개월 동안에 진행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거. 이렇게 정리 한번 하고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가면요, 좀 더 효율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할 적에, 이때 기출문제도 같이 있어요. 이 단원별 문제풀이에는 제가 만든 문제들도 있지만, 기출문제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 경기도, 뭐 이렇게 여러 지역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의 유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파악을 하고, 관련된 문제들도 풀어보면서 각 단원별로 문제풀이가 2달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말씀드렸죠. 기본 이론을 할 적에 우리가 굳이 책을 찾아가지고 읽어보고 할 필요 없다고. 오히려 헷갈리고요. 공부할 것만 많아가지고 포기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약에 이제 그 식품위생 이론 교재들을 사서 한번 읽어볼 거라면은 보통 요 단계나 정리를 하는 단계나 아니면은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요. 요때 그 책들을 읽어주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벌써 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더 뭐 그 책을 읽어보면요. 오히려 헷갈려요. 공부할 것도 많고 헷갈리니까 그런 책을 읽어볼 거면 요때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제, 이게 또 다른 게, 단원별 문제풀이가 있고, 실전 모의고사가 있죠. 모의고사의 유형은 20문항씩, 시험 보는 것처럼 20문항씩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단원별 문제풀이를 할 적에는 단원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문제가 배치되어 있어서요. 이게 의외로 이거 문제를 풀어보면 잘 맞아요. 그게 근데 본인의 성적이라고, 본인의 성적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앞에서부터 복습을 해 나가는 거다 보니까, 맞을 확률이 높지만, 요건 또 틀려요. 얘는 범위가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죠.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딱 20문제만 나오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자신 퍼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으면, 어때요?
높은 점수를 획득하겠지만 내가 모르는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떨까요?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좀 더 잘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단계. 정말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다음 여기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시간 확인하기. 내가 20문항을요 몇 분 만에 풀 수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 과목을 시험을 보잖아요. 뭐 경기도면 경력 경쟁이다 보니까 세 과목을 보게 되는데 화하게 좀 더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뭐 좀 더 계산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식품위생에서는 조금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60문항이지만 그 60문항을 풀고 답안 작성까지 다 하는 데가 1시간 60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위생을 되게 이렇게 여유 있게 풀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푸는 연습도 이때 해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3월 달에 마지막 동형이 이루어져요. 동형. 자, 이 동형 모의고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식품위생 실전 모의고사 다음에 동형. 뭔 차이야? 똑같이 얘도 20문항으로 구성이 되지만 우리가 시험 보는 전체 과목을 동시에 시험 보는 거죠. 정말 시험 보는 것처럼 60분 동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험 보는 것처럼 똑같이 세 과목을 동시에 60분 동안 시험 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마지막 동형 모의고사의 형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년간 식품위생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마지막 요 2월, 3월에 가면은요, 보통 2월 달에 보통 전체적으로 언제 몇 명이나 뽑을 게 결정이 되거든요. 몇 명이나 뽑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2월이나 3월에 여기는 조금 이렇게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좀 빨리 보면 더 빨리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시험을 좀 늦게 보면 이게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식품위생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오다 보면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나 이 정도는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해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진행할 식품위생 이론이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이건 큰 게 없고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이론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론 강의다라고 하지만 기초, 아주 기본이 되는 것부터 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이 되는 거는요, 책에 있는 것들은 거의 대다수가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구석구석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석구석 다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도 나눠드렸지만 수업 참고 자료 프린트가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 참고 자료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 보통 플러스 알파, 심화의 내용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나눠드린 것들도 있지만 심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심화는 우리가 기본 다 하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기본이 다 됐어. 그랬을 때 좀 더 심화의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나중에 정리해서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론 강의가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복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복습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무 공부할 게 많아요. 분량이 많아요. 이게 밀리면은 나중에 한 번에 공부하는 거, 복습하는 거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에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오늘 한 내용은 그날 바로바로 복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 복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강제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려요. 다음 주부터는 프린트가 하나 더 나갈 겁니다. 참고 자료 프린트도 나가지만 또 하나 복습 프린트도 하나 더 나갈 거예요. 그래서 참고 자료 프린트하고 복습 프린트물이 나가는데 복습 프린트물은 보통 OX 퀴즈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험이 객관식이잖아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니까 보통 OX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더 드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일찍 나오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일찍 나오셔가지고 문항수가 많을 적에는 한 40문항도 되거든요. 근데 OX 문제니까 빨리빨리 풀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 생각하셔서 조금 일찍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보통 4강씩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4강을 듣고 그 다음에 단원별 복습 문제를 이렇게 프린트해서요. 같이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책 보지 말고 내가 이거를 알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복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따로 답안을 제공하지는 않고요. 수업 시간을 통해서만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답안은 따로 안 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면서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기초 이론 강의 들었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하셨죠? 복습 프린트물을 통해서 수업 전에 여러분들이 OX 문제 풀어놨죠? 그 다음에 또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 이론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파악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식품위생에 좀 도움이 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건 오늘 나눠드렸던 참고자료 프린트 있잖아요. 참고자료 프린트 맨 마지막 장에 있어요. 맨 마지막 장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더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는데요. 여러분 식약처 홈페이지 정책정보에 가면은요. 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솔직히 우리 책에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나중에 따로 정보를 찾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지. 자, 여기에 이렇게 다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식품 공전에 있는 내용은요. 원래 이게 어디에 있던 거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홈페이지에 있는 식품 공전의 내용보다 여기 법령 정보에 있는 이 내용이 좀 더 정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에는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밑에. 그래서 정확한 거는 여기 법령 정보에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그거 법제처에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근데 식약처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법제처에서 찾든 어디서 찾든 상관이 없어요.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간혹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수업 하다 보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라든지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보니까 법제처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고시 내용들은요. 예를 들어서 식약처 고시인 경우는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내용이 게재가 돼요. 법제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시 내용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내용은 반드시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책에서 다 다루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프린트물에 거의 다 있다라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중에 따로 뭔가 좀 더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식품안전나라라든지 식품안전관리 인증원 홈페이지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여기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거 말고 더 찾아보고 싶어. 이럴 때만 활용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웬만큼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그냥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수업 시간에 다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품위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식품위생 이론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